오늘 모신 분은 여성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싸우는 변호사입니다. 호주제 및 낙태죄 위헌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셨고 20여 년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와 이주 여성 등을 위해 법률 지원을 해오셨어요. 그 시간들 속에서 기록한 여성 인권 투쟁기를 담아 책 아주 오래된 유죄를 쓰셨습니다. 김수정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아주 오래된 유죄, 이 책을 보면은 김수정 변호사님이 참여하신 여성 인권에 관련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걸 연재를 하셨던 글을 바탕으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묶어서 책으로 내시는데 2년여가 걸렸고 아주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어요? 제가 이제 가능하면은 변호사체가 아닌 긴 것인데 긴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인데 긴 것이 옵니다. 이런 식의 글들을 즐겨 쓰는 게 법조인일 수도 있는데 어려운 법률 얘기고 무거운 사안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인데 너무 또 가볍지도 않게 쓰고 싶었는데 사건 자체가 좀 버거운 사건들이 많고 다시 그거를 끄집어내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것이 이분들이 원하는 일이었을까? 이 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실까? 아니면은 이걸 왜 써가지고 나를 더 괴롭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이걸 써도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쓸 때마다 좀 들더라고요. 네, 그때 동료들이 또 아니야 언니 써야 돼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해줬네요. 처음에 이 글 쓰는 거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같이 쓰자고 했어요. 우리가 연재로 같이 하자. 나 혼자서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친구들이 기록의 의무는 우리에게 있다. 근데 언니가 해라.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래 적극 지원하는 거야. 그걸 믿고 제가 했었죠. 근데 제가 중간에 그만뒀을 때도 술도 많이 사주고 네. 맛있는 거 많이 사주면서 그동안 썼던 글들이 피해자분들, 의뢰인분들에게 큰 힘이 됐을 거라고 네. 많이 격려해 주었어요. 지금 책에도 나와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56년 만에 미투 그 혀 절단 사건인데요.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여성의 전화해서 저한테 판결문을 딱 보여주면서 이거 재심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6년 만에 네. 이걸 할 수 있겠냐. 네. 근데 판결문밖에 없는 거예요. 재심 사건을 하려고 그러면 수사 기록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수사 기록에 혹시 재심 사유로 개시 사유로 삼을 만한 사유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수사 기록도 없고 저희가 한 1년 넘게 기록을 뒤졌는데 보통 56년 전 사건은 기록 자체가 무슨 간첩단 사건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사건 아닌 기록이 없어요. 네. 근데 제 눈에 볼 때는 이 판결문 자체에 너무 문제가 많다고 느껴져서 수사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에서 보여지는 판사의 위법한 재판 진행 이런 걸로 한번 해보자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또 재심을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 계시거든요. 네. 조언을 받으면서 56년 만에 어렵게 결심하고 나오신 분인데 한번 어떻게든 해보자. 없는 길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사건이에요. 이제 이번 주에 재판이 금요일 날 있거든요. 아, 네, 진짜요? 개시 재판이 있는데 저희가 거의 맨땅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뤘어요. 지금 결론은 안 나왔지만 지금 판결문 5장에서 시작한 이 사건이 살이 붙어서 뭐 판결은 받아봐야 알겠지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새로운 증거도 저희들이 좀 찾고 네. 기록은 비록 못 찾았지만 좀 많이 희망적으로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새로 밝혀진 것들도 참 많이 있죠. 그들의 관계가 사실 사귀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저기 좀 같이 가달라고 해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키스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방어의 목적으로 혀를 물었고 그래서 이제 이 절단 사건이 일어났는데 내용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이 기록이 없음에도 재판 자체를 문제 삼고 싶었던 내용은 뭐였냐면 네. 피해자를 탓하는 거거든요. 네. 뭐 처녀가 처음 만난 낯선 남자를 따라간 거를 탓하고 있고 왜 따라갔냐. 처녀였음이 증명됐다 막 이런 내용들이 판결문에 있어요. 그래서 무슨 감정을 해서 처녀라는 게 밝혔다. 도대체 어떤 감정을 했지?
근데 이런 감정을 했다고 하면 이건 재판 위법한 거 아닌가? 네. 재판이 위법하면은 개시 사유가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 법정에서 해볼 수 없었던 주장인데 그거에 제가 좀 꽂혀가지고 네. 그 부분을 파헤쳐보고 싶어서 이건 포기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아무리 네. 기록이 없어도.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저랑 뭐 그 동료 변호사 그리고 후배 변호사들까지 해서 7명이 지금 이걸 같이 하고 있거든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뭐 재심 개시 사유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들도 좀 확보를 했고 지금 약간 처음보다는 많이 신나게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부장판사 누구 실명이 빡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판결을 냈다 라고 하는 게 기명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 대범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법조인이라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판사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판결문을 쓰는 것이고 네. 판결에 대한 비판을 감수해야 되는 게 판사의 책임이고 그거를 무서워하는 판사만이 제대로 책임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오면서 살아왔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최인규 부장판사님이 네네. 2019년 불과 작년에 사회 경험이 풍부한 60대 여성이 그렇게 수치심을 느꼈을 것 같지 않다는 요지의 말을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너무 어안이 벙벙했어요, 진짜. 제 글에도 그게 있는데 네. 황당한 게 아까 나왔던 그 56년 전에 그 판결을 보면 네. 18세 처녀가 남자를 따라간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또 질책을 하고 있었잖아요. 18세도 문제, 50대도 문제, 60대도 문제 다 문제예요. 그러면 결국 여자라는 게 문제다. 네. 니네한테는. 노동투쟁을 하든 살인의 피해자가 되든 뭐든 결국 따지고 보면 다 여자였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이거를 너무 곳곳에서 여전히 볼 수 있다는 게 답답하고 화나는 일이죠. 그리고 그 피해자에게도 피해자다움을 계속해서 강요하는 게 이렇게 똑똑한 여자가 그런 걸 당했을 리가 없다라고 한다거나 사건 후에 멀쩡히 생활하고 있지 않냐라거나 사건 이후에 밝고 쾌활하게 살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죠. 분통 터지는 거죠. 남성들을 진짜. 생각했을 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본인들이 설정해 놓은 상이 있거든요. 네. 그 상이 안 맞으면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폭력 피해자든 어떤 피해자 여성들은 되게 다양한 모습이에요. 네. 하나로 고정된 모습이 아니거든요. 남성들이 설정해 놓은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꼭 그 모습이어야 하는 게 아닌데 그 모습을 조금만 벗어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둔갑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거는 당연한 일 아닌가요? 네. 근데 왜 성폭력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면 너 꽃뱀이야. 그럼 왜 그러냐? 여전히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법을 만드는 일에 대부분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폭력이 아니라 폭력이라고만 생각을 해봐도 사회 경험이 풍부한 60대 남성이 한 대 맞았다고 아플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성이 피해자이고 여성이 대상인 범죄인 경우에만 너무 다른 잣대가 예. 네. 근데 그런 법조인들이 남성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죠. 법정에서 가해자 변론이나 재판을 하다 보면 남성으로서 특히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보고가 돼서 남성이 당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거의 사회 현상으로서 당하던 모습 어느 순간 사라지고 한 명이 당하면 다 당할 것처럼 과장하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 참 여전히 어렵긴 어렵구나. 그래도 시시푸스가 바위를 굴리는 것처럼 그거는 매일 똑같은 일이고 올려놔봤자 또 내려오는 일이지만 제가 변론을 해봐도 달라요. 싸우는 모습이 다르고 그거를 56년 만에 이분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그거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할머니 처음 만난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18세 할머니가 76세가 돼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저희를 찾아왔을 때 그렇게 되게 당당하게 들어오시던 모습을 참 잊기가 힘들고 56년 전 판결을 들고 내가 성폭력 피해자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 계속 56년 동안 싸워온 게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미투만 있었다고 나오지 못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바로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피해자들 만났을 때 같은 성폭력 사건이라도 피해자들이 달라져 있죠. 예, 교육되고 학습되고 그다음에 도와줄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결코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20년 동안 그런 변화를 목격하신 거군요.
많이 받고 뭐 여전히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아무도 탓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견딘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그럼요. 어느 순간까지 견딘 것 자체가 그 다음 사람은 그 이상으로 견딜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싸운 성차별이라는 문제가 몇십 년 싸웠다고 한순간에 혁명적으로 바뀌기는 사실은 어려운데 저는 시간에 비해서는 우리는 많이 걸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힘든 사건들이지만 견디고 싸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비관적인 스토리는 아니다. 네. 그 홍대 앞에서 그 누드 사진 사건 있었잖아요. 누드 모델을 여성이 남성을 찍어가지고 올리자마자 급속도로 그분이 잡혀가지고 어떤 판결도 아주 신속하게 나는 걸 보고 모든 여성들이 어안이 벙벙했죠, 정말.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였어? 지금까지는 왜 안 했는데? 그게 그렇게 신속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사건이 신원 파악이 빨리 돼가지고 빨리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여성들이 말해온 게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남성이었으면은 진즉이 해결되고 대책이 마련됐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말이 사실로 드러나니까 여성들이 엄청나게 분노한 거죠. 그럼요. 그 이후로 제 글에도 있지만 뭐 소란의 폐쇄라든지 이런 게 십몇 년 동안 못하던 것도 순식간에 됐어요.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거에 분노했던 거죠. 못하고 있다면 참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근데 안 한 거죠. 그렇죠.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죠. 하시죠 이제는? 하시죠. 네, 좀 하죠 우리. 자, 여기서 뜬금없이 스피드 퀴즈 들어간다.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나에게는 재판을 준비하는 일보다 칼럼을 연재하는 일이 더 어렵다. Yes. 재판에서는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Yes or no? Yes. 하지만 의뢰인을 만날 때는 다르다. Yes or no? Yes. 지난 20년 동안 우리 법이 바뀌어온 과정을 돌이켜볼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괜찮아. 느리지만 분명히 나아가고 있어. 에휴, 아직도 갈 길이 머네. 2번. 변호사로 살아온 20여 년, 나는 이렇게 변했다. 1번, 더 냉철한 사람이 됐다. 2번,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아졌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 네. 다가오는 새해에 딱 한 가지 소원만 이룰 수 있다면 어떤 소원을 빌까? 주관식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로 살아온 20여 년, 나는 이렇게 변했다에 엄청 갈등을 하시다가 결국 답을 못 하셨어요. 어떤 것 같으세요? 이 따로따로 얘기를 해봅시다. 더 냉철한 사람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으세요? 냉철해진다기보다는 되게 소심해져요. 왜요? 왜냐하면 나의 실수로 혹시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들이 많이 생기고 사실 그런 걸 많이 목격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조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점 하나에 목매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변호사 연차가 낮았을 때가 좀 더 과격하거나 더 적극적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몰라서 이게 실수인지 아닌지를 잘 몰랐던, 그래서 그냥 덤벼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소심해지거나 엄청 조심스러워지는 왜냐하면 나의 실수는 곧 의뢰인의 패소와 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심해지면서 좀 더 좋게 말하면 훨씬 더 꼼꼼해진다고나 할까요?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아졌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거는 변호사로서라기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의뢰인과 이야기를 하다가도 눈물이 흐르거나 이런 일들도 잦게 있나요? 같이 공감하면서 대화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는 프로잖아요. 프로로서 전문가로서 보여주는 모습이 의뢰인한테 훨씬 더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소리는 이미 울고 있지만 눈으로서는 울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같이 과거 저희 사무실 변호사랑 공동 변론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고문도 당하시고 막 이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피고인 신문을 하다가 목이 메어가지고 근데 아닌 척 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나왔는데 변호사가 딱 그러던데 울던데? 딱 이래가지고 티났냐? 제가 이제 책을 내놓고
독자들의 반응을 안 보는 의연함을 참 보이고 싶었거든요. 나 원래 대범한 사람인데 왜 이런 거 보고 있지? 막 이런 봤을 때 가장 마음 아팠던 게 그냥 죽을래요 막 이렇게 쓴 글도 봤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진짜 어디 가서 댓글 안 다는데 댓글 달고 왔어요. 저 이 글 그렇게 읽히기를 원하지 않았고 이거 되게 슬프고 아픈 얘기지만 따뜻한 얘기입니다. 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함께 나누고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쓴 글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게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남기고 왔거든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썼고 스스로를 비참하고 비관하는 그렇게 익히지 않기를 너무너무 바랍니다. 이 글을 같이 쓴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 변호인의 업무는 피해자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하는 말, 하고 싶은 말을 법률적인 용어로 대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변론의 다른 형태가 바로 이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마지막 변론일 수도 있고 저는 사건을 맡으면 우리가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편이다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나아가서 뭘 같이 할 수도 있는 시작? 이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의뢰인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했던 모든 동료들 그리고 또 연대했던 사람들 다 같이 그냥 그 얘기들을 제가 대표로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같이 많이 공유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수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